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늘 태국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만남이 지소미아의 운명을 좌우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정치권의 발걸음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인물들의 좀 불출마 선언들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SNS를 통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비서실장에서 내려오고 나서 종로로 거주지를 또 옮기다 보니 종로를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사까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종로로 나올 것이다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은퇴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겠다. 근데 저는 좀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직은 아니지만 좀 그림을 크게 보고 가겠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임종석 의원 정도면 삼선에다가 비서실장까지 한 분이고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보면 일정 부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의 선언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여권이죠. 여권에서 소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럴 때 본인이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장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에서 이 불출마 선언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나. 그러니까 중진들에게도 상당 부분 예. 불출마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한 5, 60명이 지금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실장이었고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던 분이 갑자기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역학작용에서 이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부정적 해요. 효과라는 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든 집단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청와대 특히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일기를 마무리했던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 국정을 좀 더 뒷받침하겠다. 의정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실장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가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세가 형성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부분에서 좀 그렇죠. 부정적이다라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제 거네요.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통일 운동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나가서 예. 민간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통일의 문제는 이게 시대적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좀 큰 그림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행보를 그려보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이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 이 의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대로 임종석 전 실장께서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어쨌든 뭐 제도권 정치의 문제니까 결국 이제 정치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시민사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결국 옛날에 보면은 어쨌든 큰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냥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가 무슨 큰 정치인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보통 어떤 낙선의 고배를 먹고 그때 처신했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이런 불출마와 이런 결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뭔가 큰 그림 아까 그 큰 그림에 동의하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최근까지만 해도 어쨌든 종로에 출마를 하면서 다음에 서울시장이든 대권도전이든 이런 게 큰 그림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꿈이 포기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지금 그 많은 인사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잖아요.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청와대 인사들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뭔가 자기가 어떤 그 권리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 자신의 출마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50여 명 이상이 출마를 준비한다. 이 모습은 민주당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번에 그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는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야, 그 종로 출마설이 흘러나왔을 때 이제 지금 그 종로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차가 있지 않을까. 그럼 정세균 전 의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일정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예. 그 부분에서 뭐 양보를 좀 하는 거를 주저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지 않지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제도가 있잖아요. 경선이라는 제도가. 예. 그러니까 경선하면 되는 건데 경선 과정 안 가겠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큰 그림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했던 분과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경선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모양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예. 결국엔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선택한 길이니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국당에서는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부산 금정에서 18대부터 쭉 삼선을 해온 의원이고 그리고 당 여의도 연구원장도 맡고 있는 꽤나 무게감 있는 당 내에서의 인사인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초선 그리고 재선 의원들이 중진들의 용태를 주장을 하고 나서 이런 첫 결단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꽤 파장이 클 것 같고 사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세연 의원은 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젊고 그다음에 아주 겸손하고 정책 능력도 뛰어난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역구도 탄탄하고 아버님 때부터 아버님이 5선 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어받은 지역구를 3선 이상 관리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김세연 의원을 꺾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본인이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흠 의원이 영남하고 강남의 3선 이상들이 좀 용퇴해 줄 것을 이제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이후에 3선 중진 이상은 화답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실 김세연 의원이 화답을 한 건데 다들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왜 그만둬야 될 분들이 퇴진 선언을 안 하고 한참 더 일해야 될 이런 젊은 일꾼이 왜 사퇴 선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만둬야 될 분들이 용퇴 선언을 하면 그나마 잘 됐네 이 정도 선일 텐데 전혀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사퇴 선언을 하니까 다들 이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 중진 의원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저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영향을 받는 것이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다시 하려고 했다가 불출마로 회귀하고 뭐 이런 변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당에서 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이 의미에 긍정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김세연 의원이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를 또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수명을 다했다. 존재가 역사의 민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마저도 이제 깨끗하게 좀 물러나야 한다. 그렇죠. 당 지도부에도 굉장히 좀 일침을 가했거든요. 그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의 사실 가장 파격은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가 오늘 될 수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이제 먼저 발표를 함에 따라서 약간 그 효과가 줄었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는 상당한 진정성에서 반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 조국의 어떤 국면에서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반등을 하고 반사 효과였던 거죠. 근데 바로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잦아드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는 반성이 얼마나 이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 회의감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민폐라는 거죠. 존재가 민폐고 지도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자세. 예. 그 과정 속에서 내용의 변화도 없고 인물의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서는 거는 승리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욕심이다라는 것이 결국의 예. 내용이고 저분이 스스로가 이제 내리는 거에도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자기 결단이 있잖아요. 그 결단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중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기대가 좀 되어야 하는데 저는 또 보면은 이분의 어떤 이 결연한 의지가 이 중진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또 한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이 일정 부분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불출마 선언으로까지 갈지는 또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파괴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탄핵의 과정 속에서 지금 흘러온 20대 예. 국회 2016년에 의원들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국회에서 이 야당이 결정적으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황골탈퇴하려고 하는 예. 내용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 정강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인물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느냐. 이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가장 잘하는 분들이 그 내부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앞에서 계시지만 저는 야당이 건전하고 굉장히 강한 야당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김세현 의원의 이런 결단이 미랄이 돼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나왔던 발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셨나요? 좀비는 뭐 애둘러 표현한 거고 그 존재가 그러니까 한국당의 존재가 역사의 민폐다. 그러니까 당을 해체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 그다음 나경원 대표의 동반 사퇴를 그러니까 예. 동반 불출마죠.를 요구한 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반응들이 나올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보통 여태까지 우리 보수당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왔냐면 예. 자기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 오히려 이런 이제 선의의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또 다선 중진 의원들이 왜 한국당을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변화와 쇄신보다는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차원으로 가면 그러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한국당의 앞으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굉장히 한다라는 중요할 거라고 말씀이십니다.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김세현 의원이 사실 바른정당계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번 탈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유승민 대선 후보일 때 선대 본부장을 맡았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복당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야기라는 것이 당을 아예 해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보수 통합 부분을 좀 고려하고 한 내용은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려될 수 있었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국당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뭔가 색깔만 바꿔서 국민들한테 포장지만 바꿔서 내놓으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젊은 의원으로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탄핵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말 정치를 다 한국당이 되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결단을 요구해야 새롭게 해체 수준의 재건을 해야 뭔가 우리가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일부 올라간 것은 한국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지난 조국 사태 이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당이 제대로 된 변화 없이 과연 총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지지율 좀만 올랐다고 다시 불출마를 번복하고 중진들이 자리를 탐하고 이런 상황에 가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런 반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세현 의원이 유승민 대표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개혁 진영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진들에게 뭔가 사퇴 불출마를 종용하는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의 기준이 왜 이 몇 선이어야 하느냐. 그만큼 이제 선택을 많이 받은 분인데 선택 많이 받았으니 나가라. 예. 저는 그게 돼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정치 20대 국회에서 잘했느냐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진들 결단해달라. 그럼 초재선 의원들이 뭘 했는지에 본인들의 어떤 반성은 어디서 있는 건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정당 정치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한국 정당에 남아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거를 자부심을 갖고서 스스로가 잘했으면 뭐 불출마 종용이 있어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강권을 해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제 주로 이제 삼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항상 하죠. 선수가 문제냐,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삼선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제가 진짜 일 잘하시는 의원님들 몇 분 만나보면 대부분 삼선을 했으면요. 본인이 그 방전이 돼갖고 더 이상 그 정치하기가 되게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전에 뭐 원희룡 도지사가 전에 국회의원 할 때 삼선을 마치면서 본인이 방전돼서 이제 불출마 선언해서 자기를 충전시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비슷한 예들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김세현 의원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좀 삼선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안식년을 좀 가지시고 재충전도 하셔갖고 다시 예. 등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요. 예. 그러니까 선수가 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중진들은 중진의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 8선, 뭐 9선 막 이렇게 한참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데 계속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요. 그래서 선수가 많다 그래서 방전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정치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신한테 물어보고 불출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3선 이상이 되고 나면 사실 뭐 10년 이상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의미하는 바가 많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삼선들의 이런 결정은 그만큼 뭐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다라는 평가를 또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들의 용퇴를 많이들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삼선의 수도권 출신의 한 의원이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해찬 대표를 제외하고 나면 중진 불출마 선언 없지 않습니까? 좀 많지가 않죠. 예. 초선 2명이 초선밖에 오히려 없습니다. 예. 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저도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긴 예. 한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선이기 때문에 불출마해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삼선이 아니라 5선도 필요하고요. 이 각계각층의 어떤 역할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면에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쉬어가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에 맞지 않는다거나 판단한다 그러면 그만두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닌데 뭐 강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뭐 수도권에서 누군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여파는 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진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어떤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냐면 당선 가능성이 좀 유리한데 험지라는 데가 있고 또 유리한 데가 분명히 있어요. 한국 정치에는. 예. 그런데 유리한 곳에서 한 3선 이상을 했다. 그러면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험지에 나가서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당을 위해서 살신성이 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또 개각 개편으로 또 불려갈 수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자연히 또 불출마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 내에서의 지금 컷오프 대상을 굉장히 좀 수위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났을 때 물갈이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이번 이 정치권의 이 흐름을 좀 봤을 때 혹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돼야 앞으로 21대 국회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 300명 100%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국회에 보면 한 초선 의원 비율이 한 50% 내외 그래서 전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국회도 한 45%의 초선 비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한 50% 정도 상정을 해놓고 이제 가죠. 가는데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한 30%에서 50% 사이를 갈 텐데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물갈이가 굉장히 좀 쉽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니까 장관으로도 갈 수 있고 청와대 수석으로도 갈 수 있고 줄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양보를 해라라고 하면 이제 공간이 열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공천 룰을 조기에 확정을 했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공천 룰을 조기에 확정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 국회의원 평가도 다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점수로 20% 컷오프 기준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20% 컷오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의 거취 문제를 조정하고 그러면서 명예롭게 퇴진할 방법을 찾을 텐데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30% 물갈이는 굉장히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진짜 한국당이 문제죠. 한국당은 지금 공천 룰도 확정을 안 했고 야당이니까 어디 뭐 보낼 자리도 없고 결국 용담만을 요구해야 되는데 화답은 없고 굉장히 좀 답답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0%, 40% 전번 19대 때도 20대 때도 아마 한 40% 했을 거예요. 30% 물갈이, 40% 물갈이 이런 숫자가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인적 쇄신했으니 예. 달라졌으니 우리에게 표 달라.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형적인 하향식 공천제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물갈이라는 걸 누가 물갈이 합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당 지도부가 물갈이 하는 건데 결국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좋아졌습니까? 20대 국회 최악이라고 지금 평가받는데 물갈이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가 공천을 독점하고 그 공천 과정에서 적절한 인사들이 공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많은 평가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들을 공천시켜주는 제도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번에 하기 어렵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결국엔 국민공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공천해서 뭔가 공천한 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번에 내가 공천을 잘못했구나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모든 당이 사실은 소수의 지도부가 모든 공천을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스스로 안 지고 있잖아요. 물갈이 폭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공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개혁에 있어서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다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북한 반발을 달래고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동력을 얻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이번 이 결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초의 예상은 연합 공중훈련을 일부 좀 축소하지 않겠나 그 정도 선을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에스퍼 장관이 조건 없이 이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날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연말까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 과정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계속 연말까지 미국에게 새로운 세법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에 대해 화답을 해야만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한미 이런 계속 군사훈련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의 입맛에 맞춰서 연기하는 것이 맞느냐? 예. 우리 안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현실성이 가장 떨어지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어떤 이런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크게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부 이런 연기들을 조치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이 문재인 정부가 내야 될 텐데 그런 문제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예. 저는 이게 명분 싸움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북한이 어떤 북미 협상을 깨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이유를 우리한테서 찾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국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에스퍼 장관은 분명히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편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국무부는 지금 사실 중국에게 다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해외 노동자들을 다 귀국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중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항상 양쪽을 동시에 가져가고 그 국면에서 명분을 이제 뭐 뺏기지 않으려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소미아 종료시일도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이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고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각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함께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지소미아 관련된 의견이 나올 것 같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지소미아 관련된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글쎄 오늘도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원칙적 수준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로 이제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한국에서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이 결국 이제 안보를 핑계로 이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소미아를 연장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이제 우리 의견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일본대로 지소미아와 왜 수출 규제를 연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때 지소미아가 왜 필요하고 그것은 누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가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어떤 그 군사 정보를 공유함을 통해서 결국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폐기한다고 했을 때 협상을 어떤 그 협약을 취소하고 했을 때는 결국은 피해자는 우리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이 안보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재고를 해서 좀 더 유연한 협상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 자, 일본이 사실은 이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안보상 이유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안보 때문에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또 받고 싶어 하는 이 모순이 사실 일본의 입장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발언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가 깨질 경우에 종료될 경우에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혜택은 이제 우리가 받는 어떤 이득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작점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을 철회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종료를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22일 이제 12시까지인데 그때까지라도 일본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가 이 부분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뭐 개헌이라든가 무슨 뭐 법인세를 소비세를 올린다거나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냐면 미국이 있는 거죠. 결국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압박하면서 그것의 전제가 되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먼저 아베 정권에게 가가지고 이 수출 규제를 했던 것을 풀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전제가 만약에 강제징용의 어떤 해법의 문제였다 그러면 그것의 초안을 만들어서 협상 3개국이 협상을 하든가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여기서 우리에게만 압박을 가한다는 거는 전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한 주 동안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